안녕하세요. 자, 2018년 9월에 본 9월 1일 날 시험 경찰 시험 해설하겠습니다. 그렇죠? 총평을 좀 하다 보면은 형법도 그렇지만 형사법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깔끔하게 낸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무난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 과목들이 그래도 무난히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전에는 너무 쉽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영어 국사가 조정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요. 사실 이 과목의 비율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문제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제적 기피에 관한 제도에 옳지 않은 거. 자, 약식명령 발부업관이 항소심에 관여했어요. 그럼 빼야 되는데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제척사유가 되지 않죠. 1번 맞습니다. 2번 재정신청 사건, 준기소 절차에 관여했던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했어요. 전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재정신청에 준기소 절차에 관여했던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는 건 전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간이기각사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 4번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어떻게 해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 정지되는데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그 소송행위 효력이 없죠. 나중에 기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2번 진술 거부권.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땐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 있다고 봐 실질적으로 수사 개시할 때 인정된다. 그때 고지해야 되죠. 맞죠? 2번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했다면 이건 진술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그 뒤에 보면 실질이 피의자의 신문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참고인을 불렀든 피의자를 불렀든 간에 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그러면 이거는 피의자 신문으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그래서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됩니다. 진술거부권을. 그래서 3번 맞고. 4번 진술거부권 행사는 원칙으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숨기기 위해서 했을 때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틀렸죠. 3번 임의수사 직결심판 피의자를 보호실에 강제 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대기실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귀가 요청을 거절한 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불법 감금이죠. 그 다음에 변사체를 검시하는 검사 혹은 검사의 명한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검시 결과 혐의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급속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죠. 2번 맞네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알려주고 하면 되죠. 근데 영상 녹화물 내용에서 피의자가 이의진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조서에 첨부해야 되죠. 3번 틀렸네요. 4번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이 좋다? 3번. 4번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정한 것은 자, 영장에 의한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요?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법 판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조문은. 자, 2번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소법 216조에 의해서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소법 규정은 헌법상 영장죄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헌법 불합치 받았죠. 그렇죠? 피의자의 수색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피의자가 거기에 있을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할 때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선임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을 통지해야 된다, 낸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선 경우 이거 위법이죠. 적법하지 않다. 맞습니다. 자, 5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자, 피의자 신문 시의 변호인 참여권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니까 불구속 피의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참여가 허용된다. 아니죠. 원시로 참여권이 인정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했을 뿐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틀렸죠. 2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언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부인, 부당한 신문 방법이나 승인 얻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할 땐 검사 또는 사법경찰의 승인 얻어야 된다. 아니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사법경찰관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건 적법 절차가 아니죠.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네, 3번이 맞네요. 4번.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아,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아주 문제를 좀 잘 내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그 전에 시험 문제가 너무 쉽고 뭐 두 문자만 따서 외우는 걸 방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읽어도 알아도 읽으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걸 준비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특히 시험장에서 이렇게 길면 수험생 부담 엄청 느끼죠. 그렇죠?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늘 나오는 거고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는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 상황에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치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참 문제 꽈놨네요. 수사 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맞죠? 현저히 합리성이 없으면 위법한 거니까.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압수영장 청구해야 되죠? 단 48시간을 지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요거는 요 문장이 아니네요. 어떤 거냐면 체포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잖아요. 이건 임의 제출물입니다. 체포 현장은 48시간 내에 영장 받아야 되는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사후 영장 받을 필요 없어요. 요게 틀렸어요. 아, 그 뒤 임의 제출 물건이니까 속을 뻔했네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하다. 맞죠? 행위 당시의 기준을 갖고 해야 되니까 적법입니다.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3번. 7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하고 비유까지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체포된 피의자에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맞죠? 니은 검사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기를 추수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신문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진술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그럼 니은 틀렸어요. 디귿.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지방법 판사는 직권을 변호인 선정해야 된다. 해야 되죠. 이 경우 변호인의 직권 선정은 피의자 신문까지만 효력이 있다. 아니죠. 신급되니까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재건 1심까지 효력이 있죠. 리을도 틀렸네요.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맞습니다. 피의자의 신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결국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이 맞았네요. 3번. 자, 8번. 접견교통권.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돼요. 그렇죠? 이거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네요. 2번. 교도관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 내용에 검열 없이 금지 물품 차단 등을 위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 관계 서류 처리부에 제목을 기재해 등재한 행위. 그렇죠? 이건 접견교통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접견교통에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걸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4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을 불허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특정 시점에서 못 만나겠는데 다른 시점이 왔는데 방어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건이 두 개죠. 불허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때. 맞네요.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2번. 9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최신 판례를 그대로 낸 거죠. 검찰직에도 나왔고 바로 나왔네요.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로 제출받아서 압수하고 사무실에서 출력할 때 이때는 참여권 안 줍니다. 왜? 이건 수사 과정으로 보니까.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요거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 파일 명세를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맞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제 파일 형태로 복사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7급에서는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똑같이 냈네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소법상 해석상 허용된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수색 장소에 있지 않고 원격 서버에 있어요. 이것도 압수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한 통상적 바로 원격체. 왜? 서버가 저 멀리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내려받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판례 그대로 냈던 것들 최신 판례들을 다 모았네요. 4번이 약간 조금 기간이 있었던 판례인데 1번하고 묶은 것 같습니다. 자, 10번.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에요. 문제 길죠. 이 수험생들이 이거 1분 안에 풀 수 있었을까, 그렇죠?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국사가 점수가 높은데 형법, 형소법에 과연 학생들 보러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하는 게 적정한 시험 방법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점수로 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10번. 영장이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치급이 작성한 실황조사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소법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사후에 영장 받지 않으면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후에 영장 안 받으면 조금 애매하게 써놨네요. 일부러. 2번 보시면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틀렸죠. 범행 중 범행 장소에서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걸 뺐죠. 3번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 담당 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치운전 여부 감정을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했어요. 이때 담당 의사에게 혈액 제출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왜요? 임의 제출물이니까. 임의 제출물은 사후 영장 안 받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임의 제출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거 증거로 쓸 수 없죠. 여기 아닌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3번. 1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영장 제시할 때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압수할 땐 따로 영장 제시해야 되죠. 자 2번 우리가 행정조사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2번 같이 자 세관 공무원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수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취득하는 범죄 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할 때, 그렇죠? 이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제 그 통제 배달한 거죠. 이건 수사로 봐야 되니까 영장이 있어야 돼요. 맞네요. 3번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제시하고 집행을 종료했는데 동일한 장소에 다시 압수하고 싶어요. 그럼 새로 영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늘 푸는 문제죠.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2번 재정신청. 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거예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그래서 재정신청했는데 그게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럼 불기소는 잘못됐지만 어차피 기소 안 하는 게 타당하니까 재정신청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 틀렸네. 2번은 뭐예요? 여러분 재정신청서는 재수자 특칙이 적용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도소장한테 제출했더라도 지검장에 도달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3번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렇죠? 이 결정이 아니라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는 공소시효에 관한 그 결정이 있은 날에 공소제기된 것을 간주하죠. 맞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자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재정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 검사가 공소제기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될 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 결정이 있은 날에,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공소제기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재정결정에는 검사는 공소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아요? 3번. 13번 공소시효. 자,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 진행할 수 없는 때 종료하고 이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 진행하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죠. 맞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변경된 죄명 갖고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시를 기준한다. 틀렸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이 대항범 같은 경우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쵸. 필요적 공범. 그래서 이제 대항범 관계에 있으면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이죠. 그럴 때 A 뇌물 준 놈이고 뇌물 받은 놈. 이럴 땐 얘 정지 효과가 여기 미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14번. 자백의 보강 법칙에 1번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니죠. 자백은 수천 개가 있어도 하나로 봅니다. 내가 자백했고 옆에서 듣는 애가 자백하는 걸 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강증거 될 수 없다. 즉결 심판은 자백 보강증 적용 안 되죠. 2번 그래서 틀렸고 3번 보강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진실성 담보서리면 돼요. 그래서 중요 부분을 인정할 필요 없어요. 3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근전 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 자료이므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답은 4번입니다. 보강도 되죠. 독립된 증거니까. 15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언 거부 행사 했어요. 증언 거부권 행사는 31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맞죠? 피고인들이 증술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는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술의 상대방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이 분리되어 뇌물 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도 변론이 분리되면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자기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증죄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위증죄 형법이죠. 형법은 위증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다 지키라 이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증언 거부권자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 줬어야 돼요. 근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위증죄가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판례가 절충한 거예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 안 해서 이 사람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난할 수 없으니까 이건 위증죄가 안 되고 불고죄인데 장애가 없었다. 그럼 증언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장은 증언 거부권 있는 자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근데 선서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거로는 씁니다. 왜? 이거는 증인을 보호하는 거지 피고인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2번. 하여튼 문장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많네요. 그래서 사실 시험장에서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네. 자,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검사가 피고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뭐야? 적법한 절차.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 특신사항이 있으면 증거를 할 수 있죠. 1번 맞네. 2번.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면 기명날인 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위법이니까 증거로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3번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피고인이 피신조서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자, 사법경찰관사서의 피신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쓰는 거죠.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걸 의미한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17번 문제 보시면 정보 측 예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공범 을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을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갑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이거 못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법 313조의 진술기재 서류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한 경우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거 문제 있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판례가 왜 나오냐면, 이게 좀, 자, 그 사법경찰관이 참고인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전화통화를 했으면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가면 몇 조냐면 312조로 가야 됩니다. 312조. 근데 이게 판례로 하면 옛날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에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건 31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313조가 되려면 제가 볼 땐 그 판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13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서명 날인이 있을 때만 313조를 적용하는데 문제는 전화 대화 내용을 적은 거잖아요. 전화 대화 내용을 적었으니까 이건 서명 날인이 없으니까 313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걸 받아 적었다 그러면 312조의 적용을 받지 13조의 적용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판례로 하면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참고인하고 진술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수사보고서는 이 313조로 가야 된다. 옛날 법으로 하면. 맞죠? 근데 313조 가려면 판례가 뭐라 그래요?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못 쓴다. 313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는 판례가 맞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313조의 진술기재 서류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판례로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뒤가 문제예요.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한 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동의하면 쓸 수 있느냐?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위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건 답은 무조건 4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4번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길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아닙니다. 여러분 검증 조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 진술자가 없고 작성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은 명백히 틀렸어요. 그래서 17번의 답을 4번인데 문제는 2번도 좀 문제가 있어요. 2번도. 자, 3번은 뭐냐면 3번은 특진 상태거든요. 특진 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그쵸?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되는 건 2번하고 4번이에요. 근데 4번이 지금 질문이 객관식에서 뭐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4번은 명백히 틀렸는데 명백히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2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논쟁거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판례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판례가 요거 동의받으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 판례를 못 찾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판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청에서 문제를 낼 때 확인했을 테니까 제가 지금 현재 아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한번 판례를 찾아봐라.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 찾아보라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경찰청에서 확인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확답은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냐면 자, 이 동의의 대상은 위법하게 이거 지금 서명단에 안 했으니까 위법입니다. 적법 아니죠. 위법이니까 이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냐? 이거 원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소수견해는 있어요. 소수견해는 이제 학설로 가면은 소수견해하면 어떻게 해요? 이 위법도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소한 위법이 사소한 위법은 동의로 쓸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큰 위법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답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판례가 없다면. 제가 이제 판례는 찾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이렇게 답을 올려놓는데 17번의 답은 4번이 맞죠. 4번이 맞는데 2번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판례가 없다면 이거는 오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학설로 가니까 학설로 내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무슨 학자의 견해다 이러면 뭐 답을 못 찾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번도 만약에 판례가 없다면 이건 오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례를 한번 찾아보고 뭐 판례가 있으면 제가 이제 수긍하겠는데 판례가 없다면은 2번도 이건 오답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딴 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17번은 좀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명백한 거 제가 그래서 2번은 세모로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에 한번 문의해보고 경찰청도 뭐 다 확인하고 냈을 테니까 그래서 문의해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정답은 4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수험생 입장이면 벌써 2번에서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럼 이 오답 시비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고민했으면 2번하고 4번하고 고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수험생이. 근데 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이랬으니까 4번이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볼 땐 만약에 판례가 없다면 이것도 오답입니다. 그렇죠? 원래 위법 수집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된다가 통설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통설로 내줘야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제가 아는 정도 요 정도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번은 명백히 틀렸고 자, 2번이 좀 논쟁거리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형소법 215조에 따라 지방법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에 갔다면 자, 공소 제기 후에 모든 권한은 다 누구한테 갑니까?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 받아서 압수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필로폰 그 투약범에 대해서 증거 잡기 위해서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전화하는 걸 녹음한 거. 이건 뭐예요? 제3자가 녹음한 거랑 똑같으니까 증거로 못 씁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시하지 않은 채 했다면 위법하다. 아닙니다. 불가능할 때는 제시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교도관이 제수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해서도 제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제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맞죠? 사생활 침해가 없는 한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 아닌 자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여 규정이 준용된다. 아, 이것도 좀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나 녹음 테이프는요, 이 녹음 테이프 같은 거나 비디오 테이프는 진술 녹취서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전보치고. 그렇죠? 원래 이 진술 녹음 같은 건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통비법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진술 녹취서를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본,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돼요. 녹음 테이프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진술서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했으니까 이건 313조로 가야 돼요. 사인이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아닌 자가 작성한 건 진술 조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는 313조. 왜냐면 사인 작성한 거니까 13조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수사기관 면전에서 했으면 312조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틀렸죠. 그렇죠?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이거는 313조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랑 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용된다면 틀렸죠. 2번, 피고인이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때 뭐라 했어요? 제가 원본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본도 쓸 수 있어요.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나 현저히 곤란해야 되고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비디오 테이프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해서 녹음된 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돼야 된다.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진술 녹취서랑 똑같이 보는데 진술 녹취서는 누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원진술자가 해야 돼요. 작성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비디오 테이프 내용에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비디오 테이프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렇죠?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 확인하고 동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립의 진정을 인정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내 모양 맞고 내 목소리 맞다.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옛날의 판례인데 좀 냈네요. 그렇죠? 이게 꽤 오래된 판례인데 잘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좋습니다. 20번. 음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보기에는 음주 측정은요, 대표적인 판례 빼고는 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실무가에 너무 가깝지 채용 시험에는 좀 머니까. 일단 보시면 1번, 운전자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었다면 끝난 거죠. 운전자가 다시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 맞죠? 먼저 불응했잖아요. 나중에 와서 자기가 하게 해달라. 그래도 음주 측정 불응죄는 이미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2번, 이거 발음하기 힘든 거 나왔네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 그렇죠?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음주 측정치라고 봐야 될까요?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측정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치에 부합하다. 맞죠? 여기 판례 했고. 3번, 주치 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하는 거 진술권 침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진술 거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건데 음주 측정 뭐야? 부는 거예요. 진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4번. 자, 이거는 뭐냐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한 거예요. 뭐라고? 음주 감지기예요. 음주 감지기에 의해서 이거 거부하는 것도 음주 측정 거부죄로 인정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할 수 없다. 아니죠.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됩니다. 음주 감지기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가장 좋냐면 4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봤는데요. 저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근데 사실 법학 문제들이 요새 너무 쉽다 보니까
좀 어렵게 좀 낸 것 같아요. 문제는 잘 내신 것 같아요. 좀 수험생들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뭐 기출, 이렇게 대강 공부해갖고는 아마 문제 볼 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7번 문제는 제가 좀 지켜보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4번이 답이지만 2번도 좀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결과 나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가 뭐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하고 하여튼 판례 찾는 대로 한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